오늘은 기판력 판결의 확정 거기 마지막 할 거야. 판결이 확정돼서 기판력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조금씩 해왔던 건데 확정된 판결은 함부로 이제 번복하고 뒤집을 수가 없어.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는데 번복할 수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뒤집고 번복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판결이 확정됐어. 그럼 이 판결에 대해서 뭔가 뒤집고 싶은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제도는 재심이라는 게 있지. 451조 1항에 가서 보면 1호부터 11호까지 사유야. 요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건 신급제에서 충분히 싸울 만큼 싸워서 이제 확정된 거지.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갖다가 막 왈가왈부할 수 없지. 전통적인 입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공권적 판단에 대해서 법원의 이 공권적 판단에 대해서 기판력이 부여돼서 이제 이걸 깨트리거나 왈가왈부할 수 없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재심의 경우라는 아주 특이하게 어떤 11호 사유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을 취소시키고 다시 심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중적인 2단계 구조야.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의 이 사유를 따져서 사유가 있으면 일단 이 판결은 문제 있는 판결이다 하고 취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판력을 깨게 되는 거지. 취소시키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심리를 하는 거야. 다시 심리한 결과가 요 취소시켰던 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 그 취소시켰을 만한 어떤 흠이 있었던 사유가 제거되고 다시 심리를 하는데 다시 심리한 경우가 또 그런 결과로 갈 수도 있긴 해. 뭐 아니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예컨대 형사적으로는 뭐야? 유죄에서 막 했던 게 뭐 재심 뭐 십몇 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민사에서도 뭐 이렇게 뒤집일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어. 하여튼 그 판결을 취소시키고 확정된 판결을 취소시키고 다시 심리해서 어떤 결과로서 판결을 다시 하는 거야. 그게 재심이지.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이런 구제 수단, 뒤집을 수 있다 또는 깨트릴 수 있다, 번복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지. 그거 말고 또 확정된 판결은 뭐가 있냐면 재심 말고 재심에 가서 보면 1호, 11호라는 어떤 아주 그 흠이 어떤 이렇게 세팅화 시켜가지고 딱 그거 한도에서만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 근데 여기서 이 송달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등에 있어서 상소를 뭔가 때문에 흐트러져 가지고 요 상소라는 행위를 즉 소송 행위를 추후 보완 할 수 있는 173조의 소송 행위의 추후 보완에 의해서 자기가 송달받고 상소기간 2주간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 라고 해서 추후 보완. 판례 같은 거 보면 또는 옛날 책 보면 추한이라고 줄여서도 얘기해. 이걸 다시 이번 법에는 2002년도 법에는 늘려서 추후 보완이라고 하는데 뭐 항소의 추한, 뭐 상소 추한 이런 추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추후 보완이야. 그래서 추후 보완에서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벗어나서 이제 2주일 항소를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제도야. 근데 이런 송달 과정이라든지 문제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있어가지고 등을 포함해서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것 중에 재심 말고 이제 소송행위 추후 보완이 있는데 이거는 재심과는 좀 다르다고 그랬지. 재심은 만약 확정된 판결을 제거하고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는데 항소의 추후 보완, 소송행위 추후 보완은 이미 송달받기 전 거는 인정하고 항소심, 상소심을 여는 거니까 그 전신급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전신급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추후 보완해서 항소 기간을 뭔가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쳐가지고 도가에서 확정됐던 것을 다시 트는 거야. 어디서 트냐면 1심 취소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1심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항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소가 돼서 다시 심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떤 거가 요거에 비해서 뭐냐면 신급이 한 신급 이렇게 자기가 결과적으로 빠뜨리는 셈이 됐지. 그치? 요 과정에서 송달되고 하면서 하는 요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고 송달이 소재기부터 도중에 무슨 서면 등이 송달이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송달이 뭐 되긴 됐는데 안 된 게 아니고 되긴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급기야 소송행위인 상소를 못하게 돼서 추후보완으로 상소 심리가 열리는데 그것은 그 이전 앞에 거의 신급의 심리는 그대로 수용한 다음에 항소를 하는 거지. 상소를 하는 거지. 그 차이가 있지. 근데 이런 것 중에 또 특별히 이런 개념이 있어. 지금 보다 보면 판결의 편치라는 게 있어. 판결의 편치라는 개념을 구성해. 이것도 이제 뭔가 구제수단을 주는 건데 판결의 편치, 기망적으로 편치한 경우야.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에 있어서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켰다. 그 송달을 전혀 황당하게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따돌리려고 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판결의 편치라는 유형 중에 한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일단 판결의 편치를 보면 11-36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치가 있고 11-37 옆번호 보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서 배운 성명모용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명모용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소치와 합의를 해놓고서 피고가 방심한 틈을 타서 취하하지 아니한 채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실제 시험 문제의 사례로 제시되는 것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알아. 근데 막 도저히 자기가 주소를 물색 찾아낼 수 없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공시송달의 상황으로 끌고 가. 그래서 공시송달에 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공시송달이 뭐라고 그랬지?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 이렇게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반대 송달 받을 자는 전혀 송달로서의 기능이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라는 내가 중시하는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한 채 영문도 모른 채 이 사람은 공시송달도 송달은 송달이지. 그러니까 공시송달 자체를 인위적으로 작출했을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공시송달로 들어간 이상은 송달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2주간 놓치는 게 놓치지. 공시송달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듯이 대법원 사이트 맨날 하루에 2번씩 체크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거기서 탁 나오면 그 황당하지. 황당해. 그러니까 공시송달은 보통의 경우는 뭐야? 이 사람이 주소를 깜깜이를 했다. 그 당사자가. 근데 이쪽이 지금 깜깜이가 사실 아닌데 깜깜이인 거라고 막 우겨가지고 이렇게 작출했으니까 의도적으로 작출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송달은 됐지만 2주간 항소기간을 놓치기가 뭐 거의 그랬을 거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니까 뭐 나중에 만약 부동산 사건이면 등기부 보니까 뭐 이게 다 넘어갔어. 판결에서 넘어가 있어. 자기가 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지. 추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공시송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유 그런 게 없었는데 그쪽이 어떻게든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깜깜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도 할 수 있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173조에 보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공시송달로 된 경우에 모든 게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쪽이 반대편이 작출을 했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그런 상황이다. 즉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게 모두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가서 본다면 소송행위 추후보완 영역 가서 보면 공시송달의 경우에 모든 게 다 추후보완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과 같이 반대편이 그걸 인위적으로 막 작출했다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제?
보통의 공시송달의 경우는 이쪽이 막 소송하려고 하고 막 주소 탐문하는데 상대방 주소가 계속 막 옮겨지고 어디서 직권으로 뭐 주소가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로 가는 거라면 그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주소에 그 황당하게 그렇게 되는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주소를 그렇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 공시송달을 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거는 지금 말한 거는 요 전에 말한 거는 이쪽이 일부러 공시송달적인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막 그런 상황으로서 법원을 통해서 송달을 할 수 있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해서 진행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반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해서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으로 구제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판결의 편취의 구제 수단은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도 돼. 그런데 재심에 가서 보면 451조 1항에 11호에 가면 그게 재심 사유로도 있어. 그러니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의 11-36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추후 보완도 된다. 그런데 각조에 보면 추한항소의 방법이 아닌 재심의 방법으로서 구제수단을 통해 택했을 때는 추후 보완 상소기간이 도가하였다 하더라도 재심 기간 내는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등. 하여튼 두 개가 선택적으로 쓰일 수는 있다. 재심은 그 대신 아까 추후 보완과에 있어서 재심 자체에 또 재심 제기 기간도 또 있어. 근데 추후 보완은 한신급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시작하는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라는 것과 관련해서 구제수단이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과 재심의 1항 11호 사유가 있다. 한편 판결의 편취의 유형 중에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의 유형이 있어. 이건 성명 모용 소송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 성명 모용이라는 게 뭐니? 갑과 을이 정상적인 소송에서 이렇게 원픽으로 등장하는데 을이 아니라 병이 을을 모용하여 뭐 이런 성명을 모용하여 병이 을인 척해서 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저번 학기에 거의 초장에 당사자 확정해서 표시에 의한다면 표시설에 의한다면 소장의 표시에 의한다면 병이 을을 모용해서 을인 척, 피고인 척 나왔으니까 소장의 표시 등에 의하면 하여튼 갑 측에서 원래 갑을 따돌리고 병이 갑인 척. 보통은 을하고 짜고 하는 경우 뭐 이런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런 모형은 어떤 거야? 갑이 병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데 너가 을인 척 해라 하고서 갑이 을을 따돌리는 거야. 병이 을인 척하고 병하고 갑은 이 경우는 병하고 갑은 이 경우에는 뭔가 협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을에 대해서 갑이 승소를 하는데 제대로 된 싸움이라면 을이 나온다면 을이 막 제대로 반격을 하면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을인 척은 자기와 짠 병이 나와서 쉽사리 이걸 던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야. 그치? 그 져주는 것도 어떤 트릭으로 져주겠어? 지금 제도로는 답변서 안 내서 무별로 원고승소 판결. 근데 너무 속보이지. 답변서 안 내고 하면. 약간 싸우는 듯 해줘야지. 좀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스르르 쳐야지. 첫 번째부터 그냥 내던지 포기성으로 나오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일 쉬운 건 뭐야? 갑이 병 친구를 끌어들여서 을한테 을인 척 하고 내가 을한테 소장을 내는데 어떻게 해? 병이 을인 척하게 해서 병이 피고 실제는 형식적으로는 을이 이렇게 피고인 척하면서도 병을 끌어들여서 병이 을을 행세를 시켰으니 그 다음에 병하고 협잡을 한 거니까 이제 병이 내던지게 하고 갑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성명모형. 그럼 표시설이라고 해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이 표시설, 뭐 실질적 표시설 내지는 수정된 표시설. 그 다음에 무슨 설이 있어. 여러분 학설 잘 안 해오지. 변호사 요당. 거기 가면
필살 말고 뭐가 있어? 의사설도 있고 행동설도 있어. 가서 봐봐. 의사설도. 요새는 그거 안 하니까 내가 각주에다만 처리했을 거야. 옛날에 가면 본문으로 해서 막 왕창 물어보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물어보니까. 왜냐면 판례 실무가 표시설이니까. 아마 각주 정도로 처리했는데 의사설, 행동설 등도 있어. 그러니까 성명 모용소송에 가서 보면 누가 피고니? 표시에 의하면 을이 피고야, 을이. 근데 을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 판결이 패소 판결이 있는 거야, 을 기준으로 보면. 그제? 그럼 이거 어떻게 나중에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성명 모용 소송 가서 보면 구제수단 뭐라고 써 있어? 성명 모용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걸 뒤늦게 모용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가? 그럼 그 재심 사유에 가서 보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1항 3호 사유가 뭐야? 대리권 없는 자가 뭐 등등 이런 식의 대리권 수요가 없는 채 뭐 소송 수행되고 이런 게 3호 사유야. 그러니까 성명 모용을 산 사람은 딱 그건 아니야. 뭐 무건대리 이런 건 아니고 자기가 모용해서 한 건데 그것을 무건대리인 비슷하게 유추 적용하는 거야. 3호를. 그래서 아마 3호 자체를 유추 적용한다 이런 표현이 됐을 거야. 필설에. 작년 1학년 2학기에 9월달 한 25일쯤 기억이 나? 어? 네? 그 무렵에 했던 거 기억나? 전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구제는 재심으로는 되는데 그 부분 계속 읽어봐봐. 이걸 표시설에 의하지 않고 아마 각주로 써놨을 텐데 그래서 표시설에 이런 경우는 마땅치가 않다. 참 물론 구제수단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소송에 자기가 관여한 바도 없지. 나의 당사자의 절차적 보장에 의한 민사소송의 흐름에 의하면 이 을은 지금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당한 거잖아. 갑병에 의해서 당한 거잖아. 그제? 을이 자기가 절차에 참여한 바도 없잖아. 병이 을인 척 한 거지. 어? 다만 구제는 그러니까 뭐야? 재심의 451조 1항의 3호의 유추적용 용도를 생각해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 표시설에 의하면 재심밖에 안 돼. 네가 일단은 당사자야. 왜? 갑이 을한테 이렇게 냈거든. 원고 갑, 피고 을로 했는데 병이 을행세한 거잖아. 모용한 거잖아. 응? 성명을 모용한 거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을의 판결은 맞아. 근데 모용 당했어. 피모용자가 피고야. 표시설에 의하면 을이 피고야. 그럼 자기 판결이야. 어찌됐든 일단 받아들여야 돼. 자기 판결. 그럼 구제수단은 재심의 451조 1항 3호. 지금 와서 그때 당사자 확정 처음 할 때 재심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문구를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 어? 이게 그 얘기야. 응? 그러니까 이 표시설이 좀 황당하다. 여기서 이런 케이스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표시설로 소장에 제시돼서 원픽으로 나온 사람 무난한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돼서 이런 경우에 학설이 각주에 써 있지. 학설 만약 지금 표시설에 의하면 네 판결이란 말이야. 네 구제는 재심은 가능할 수는 있어. 억지 비슷하게 3호 유추 적용을 해서. 근데 새로운 학설보다는 조금 그럼 표시로 당사자를 확정할 거냐? 그래서 말하려는 걸 말해봐. 공면철의 실제 의사가 민진영 사자명의 소송에서는 그 의사설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성명모용 소송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학설을 하나 생각해봐. 또 하나 학설이 있어. 나중에 판결문도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여기에 으로 판결문이 권면철한테라고 나왔지만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행동한 사람이 당사자로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 피고든 말든 난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나는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당사자를 행동한 사람으로 확정하자라는 거야. 왜 되겠어? 그런 학설 등이 나와. 어떤 그 특수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자명예소송에서 죽은 것을 아버지한테 원래 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결국 재기할 때까지 그걸 캐치를 했으면 아들이 상속했다고 그래서 아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서 만연히 죽은 자 사망자의 이름으로
피고로 삼았을 때 고지것대로 하면 막 소송이 막 진행됐는데 표시에 의한다면 사망자니까 이게 나중에 판결도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의사에 의해서 상속인인 아들을 병을 당사자로 할 의사였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사자 명의소송에서는 의사설이 어느 정도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설이고 성명 모용 소송에 있어서는 지금 행동설이 어느 정도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학설이다. 이해되겠어? 그런 식으로 지금 타인의 성명 모용 소송인데 그럼 성명 모용을 하는 과정을 잘 보면 인척을 했는데 어떻게 인척을 했냐면 아까 말한 테크닉은 뭐야? 공시송달적인 막 상황을 작출했는데 이번은 그런 게 아니고 공시송달적으로 간 게 아니고 윤진현 주소에 윤진현 주소를 막 대입시켜가지고 윤진현 주소가 윤진현 주소인 척하고 윤진현이 피고고 해서 실제 윤진현이 받았어.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안 냈어. 마치 윤진현이 받고서 송달 받고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안 내서 결국 변론 없이 승소 판결이 나오는 그렇게 만든 것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치라고 한 거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그럼 이거 구제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치. 판례는 학설하고 틀려. 여기서 요 동그라미 1번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치와 동그라미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치는 사례 문제 억수로 많이 나와. 옛날 사법고시 시절에 억수로 많이 나와. 부터 억수로 많이 나오는 거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치는 학설과 판례가 틀린데 학설은 사자명의 소송에서 좀 더 특수하게 그런 설명에 비슷하게 지금 전개된 게 송달 부분에서 자백간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시송달은 아니지만 했기 때문에 아까 만든 451조 1항 3호의 재심 사유를 끌어쓰려고 그래. 근데 판례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 판결문을 형식적으로는 윤영희의 판결문을 윤영희 모용을 했다든지 인체에서 받았는지는 하여튼 이유되면서 2주간 놓친 거기 때문에 이건 재심으로 갈 것도 없고 이 송달받은 게 아니니까 아직 확정도 안 됐다 이런 논리고 가. 판례는 아직 확정도 안 됐다. 그러니까 확정됐다는 말을 하려면 일단 송달은 인정하고 2주간 흘렀을 때 동안 얘가 뭔가 항소를 안 했다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상적으로는 항소를 못 했지. 왜? 지금 가운데 껴가지고 왕따를 당한 거 아니야 지금 양자한테. 왕따 당하면서 지금 놓쳤지. 그러니까 판례가 그 왕따를 너무 불쌍하게 봐주면서 논리를 펼치면서 아무 죄도 없다. 죄가 무슨 죄냐.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상소 기간의 기준이 되는 송달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봐주는 게 판례라는 거지. 그래서 보자. 항소설과 재심설의 다툼이 있다. 각주 50번 항소설의 의 경우는 전혀 송달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판결은 송달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항소엔 지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하고 그래서 항소의 추후 보완이나 재심의 소에 이런 식의 처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고 일부 교수들도 거기에 가담하네. 이렇게 처리해서 각주라고 했는데 실제 사례책 보면 요 자체가 문제야. 막 한 30점, 40점짜리 문제. 학설이 막 등장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이건 이제 이렇게 지금 변호사 하면 학설 같은 것을 의미를 안 두고 그냥 판례적인 해결만을 보니까 이렇게 처리한 건데 원래 정통적인 사례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를 내가 맨날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보는 사례이라면 이게 당연히 본문에서 충분히 다뤄지는 건데 시험 시스템이 막 15점, 20점 막 이렇게 해서 판례적인 결과만 보려고 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처리한 거. 실제 사례집 보면 억수로 많이 나와. 사례집은 나도 사례집도 있어. 여러분 나는 사례집 책도 있고 다 있어. 사례집도 있고 심지어 선택형도 있고 심지어 법학 입문책도 있어. 제로스타트 법학. 기록형도 있고 여러분 요건사실책도 있어. 다 있어. 책. 다 있어. 비우는 듯 했는데 또. 하여튼 판결의 편치까지 이야기해서 그럼 이제 남는 게 이런 거는 종래의 이제 어떤 구제 수단이야.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거는 확정된 판결을
깨트리는 듯한 상황인데 이런 구제수단, 넓은 의미는 구제수단인데 하여튼 확정된 판결을 뭔가 변경하는 제도가 하나 있어.